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지 않고 2차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차만 하시는 분. 자신있게 드세요. 1차 되기 얼마나 힘든데 2차만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세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겠네. 자, 일단은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동훈입니다. 이동훈이고, 혹시 전화번호 알고 싶으면 앞에 가면 알 수 있고요. 저와 지금 내년 10월 달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하여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할 건데,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중개사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말입니다. 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느냐, 기출 문제를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공인중개사법은 총 몇 문제 나오냐면은,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중개사 법령도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가 있고, 중개 실무도 일정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법에서 딱 시험 지침이 나와 있어요. 자, 법령이 몇 프로 나오냐면은, 몇 프로 나온다? 약 70%가 나옵니다. 70%니까 28문제에서 많게는 32문제까지 나옵니다. 중개사 법령이. 그 다음에 실무는 몇 프로 나오냐면은 30%겠죠. 그럼 30%면은 8문제에서 12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28회 때, 법령이 28회예요. 27회네. 올해가 28회였죠. 27회 때 법령이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27문제가 나왔어요. 희한하게 또 27회라서 27문제 나온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가 몇 문제 나왔어요? 13문제 나왔겠죠. 이것이 올해 28회 시험을 치면서 법령이 몇 문제 나왔냐면은 29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1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평균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30%, 70%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은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선택형 시험 치는데 사지 선택형이에요? 오지 선택형이에요? 오지 선택형입니다. 오지 선택형은 사지 선택형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험 출제에 선택형은 즉 객관식 시험을 치는데 이 선택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묻는 의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부정형이 어렵겠습니까? 긍정형이 많으면 어렵겠습니까? 옳은 것 찾으시오가 많으면 어렵겠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가 많으면 어렵겠다. 틀린 것 찾는 게 어렵겠다. 반대입니다. 옳은 것 찾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옳은 것 찾는 게.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본인들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7회하고 28회하고 난이도가 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27회는 부정행이 13문제. 그러면 이거는 27문제 나왔겠죠. 그래서 40문제 될 거니까. 근데 28회,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노안이 와고, 이거 전쟁. 이게 21문제. 이게 21문제. 그럼 이게 몇 문제예요? 19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난이도는 27회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올해보다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그 다음에 부정형이든 긍정형이든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박스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 틀린 것은 몇 개? 다음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틀린 것만 묶은 것은 그렇게 물어요. 그죠? 그것도 어차피 긍정형과 부정형 그게 묶여 있는 거니까. 근데 박스형 문제가 27회 때가 몇 문제 나왔냐면은 13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28회, 올해 시험에 몇 문제 나왔냐면은 몇 문제? 11문제인가? 예. 11문제 나왔어요. 난이도는 27회가 더 높죠. 박스형 문제가 많으니까. 1차적으로. 그죠? 자, 이 박스형도 또 웃기게 나옵니다. 출제 유형은 자, 조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묻는 게 있고 단답형 묻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냐 하는 것을 2개를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단답형도 작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단순히 조합형만 11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부정형하고 긍정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부정형이 2문제, 긍정형이 9문제 나왔어요. 조합형 문제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내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난이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자, 전체적인 출제 포인트는, 출제 유형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27회보다는 28회가 조금 쉬웠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제가 판단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령과 실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법령은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리는 뭐냐면 여러분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돈 벌어서 이거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려고. 그래서 딱 권리 딱 하나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 주택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해주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토지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 딱 하나 줬습니다. 이거 하나 주고 나서 진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관계나 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입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고수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공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입니다. 자,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부동산 유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겠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회적 혼란이 오겠느냐? 그걸 하면은 개공은 돈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중개사법 43조 금지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빌려줘가지고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빌려줬다. 그럼 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그 자격을 활용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빌려주는 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운전면허증도 다른 사람이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등록증이라든지 이것을 양도되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작위 의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 성실에 쫓아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잘하면 되는데, 그죠? 누구나 잘하면 이 세상엔 법은 필요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 없으면 법 필요 없어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등록관청에서는 개공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감독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적으로 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개공에게는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네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줬는데 이제는 중개업 하지 마. 완전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이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해라는 거 안 하거나 보수를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데 초과해서 받았다. 그럼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지서벌로 나눠져요. 행정형벌은 형사소송 절차로서 재판원상 결과로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러면 1-1 듣고 3-3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보수 청구권,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있어서 신의성실을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초과해서 받았다. 그럼 나중에 1-1이 돼요.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는 신의성실에 쫓아서 행사해야 되는데 위반한다? 그러면 행정처분도 받고 벌칙도 받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행정질서벌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태료 맞아봤을 거예요. 주차 위반 가태료 받아봤죠? 그죠? 속도 위반도 가태료예요. 그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질서벌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거는 중개사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정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여기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무를 한번 볼까요? 실무가 몇 프로 나오냐면 30%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30%인데 이거는
실무를 또 쪼개보면은 중개사법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중개사법이 실무에 어떻게 들어오냐. 그 다음에 타법, 타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죠? 이게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 50대 50 정도 보면 돼요. 반반 정도. 그러면 중개사법이 만약에 12문제 나온다면은 12문제 나왔다. 그러면 28문제니까 6문제 더 하면은 34문제까지 법령이 관여를 하고 있다 소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법령이 시험에 관여를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중개사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실무를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인 설명하는데 확인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 설명하느냐?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보고 확인 설명해 줘야 돼요?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설정 여부. 등기부 보고 확인 설명해 줘야 되겠죠. 부동산의 표시, 즉 소재지, 면적 이런 것을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장,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럼 무엇을 우선을 해야 되느냐? 있겠죠.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확인 설명했으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 설명 받았죠? 이렇게 확인 설명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확인 설명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구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구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주구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확인 설명 작성 방법이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1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은 다시 이 안에 이 속에 3가지 정도의 파트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파트. 자, 온전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작년에는 이게 토지 거래 허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이 올해 이 부분에 들어갔었어요. 그럼 작년까지는 별개로 시험을 쳤다는 말이 됩니다. 별도로. 이건 부동산 공법에 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로 들어왔고요. 이거 외국인 토지 취득 획득에 관한 외국인 토지법이라 별도로 했었는데 이것도 뭐 법률의 일체화를 위해서 이쪽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좀 내용이 좀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진 건 아닌데 범위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몇 문제 나왔냐면 3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3문제는 아니고 저도 한 2문제 정도만 예상했는데 3문제 나왔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1문제, 외국인 토지 취득 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묘자리 아시죠? 묘 함부로 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새는 수목장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연장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문제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코빼기도 안 뺐어요. 이거 좀 나올 것 같다 하면서 많이 했는데도.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등기라는 데 있어서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다스는 누구 거? 다스는 누구 거까? 그죠? 이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실법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냐면은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배웁니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것도 한 문제 맞추고 여기도 한 문제 맞춘다. 일타쌍피다. 얼마 좋네, 그죠? 안 좋아요? 하나 공부하고 두 문제 맞추면은 이 과목에서도 맞추고 저 과목에서 맞추면 좋잖아요. 내만 좋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어디서 배워요? 1차 과목 민사특별법에서 배웁니다.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도 올해도 한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한 문제 나왔다. 이 세 과목은, 세 법은 부실법, 주임법, 상임법은 일타쌍피입니다. 해놓으면은 1차 과목에서도 맞추고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도 맞춘다. 그 다음에 경공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경공매가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 나왔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낙찰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공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문제만 나왔다. 한 문제는 최소한 오는 파트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타법에서 또 하나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요. 공법에서 여러분들 공법 한번 엊그제 수업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옛날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공법에 있을 때 타법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거신호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 농지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와요. 공법에서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매년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은 공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지 중개사법에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 그럼 몇 문제고? 그죠? 보자. 한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 아홉 문제, 열 문제, 11문제. 맞죠? 아까 11문제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했는데도 기억 안 난다. 그죠? 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좀 많이 좀 해라 할 때 따라만 오시면은 80점 이상 맞습니다. 80점 이상 맞아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개사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은 1차 합격하신 분 두 분밖에, 세 분. 그죠? 세 분 있으니까 조금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좀 그냥 양해라 좀 합니다. 할게요. 전체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가 한 20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는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무식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1차 과목은 80문제가 나와요. 그죠? 몇 문제를 맞춰야 합격을 합니까?
48문제 이상 맞춰야 합격을 합니다. 60점이에요. 각 과목별로 24개 이상. 그죠? 그래야 48문제가 돼요. 그럼 1차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공부하기 쉽겠습니까? 과목만 봤을 때. 아니, 또 과목만 봤고 또 딱 첫 시간 하루는 수업을 했으니까 맛은 봤다, 그죠?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개론이 쉬울 것 같아요? 민법이 쉬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맨 처음에 공부하기, 접근하기 쉬운 것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이것도 40문제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40문제 나와요. 근데, 자, 중개사법 과목을 딱 보면은 전부 다 법이에요. 그죠? 민법. 1차 과목이 민법. 2차 과목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다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그것도 개괄적인 이론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봅니다. 학문은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은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에요? 외국에 들어온 이론이에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학파가 있습니다. 독일파, 일본파, 미국파 난리 칩니다. 그래갖고 어느 파가 추측이 돼갖고 시험 출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용어인데도, 똑같은 뜻인데도 용어가 달라요. 그 의미를 알지만은 그 의미를 알지만 다른 말을 써버리니까 몰랐어.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 전략 과목을 삼아라 한다면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맞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출제 교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달라지고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시험에 7점 문제에 보면은 모의고사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민법은 한 10점이라면 부동산학 개론은 20점 정도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모의고사 때 민법은 한 70점 맞았다. 어렵게 나와도 60점 맞아요. 근데 개론을 내가 전략 과목을 삼았는데 개론은 한 80점 맞았다. 야가 80점 맞고 야는 몇 점 맞으면 돼요? 40점 못 맞아도 평균 60점이잖아요. 근데 개론이 내려왔겠다. 평균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맞는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민법을 먼저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민법은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계약법이 있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네 파트가 있습니다.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총칙 몇 문제? 10문제 나와요. 물권법 몇 문제? 14문제 나와요. 계약법 몇 문제? 10문제 나와요. 민사특별법 몇 문제? 6문제 나와요. 민사특별법, 주인법,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그죠? 상인법 했습니다.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실무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돼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네? 하나 더 있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법에서 6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가 민법 교수가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순서대로 맨 처음에 강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개론 말고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공부할 것이냐. 어차피 보세요. 자, 총칙은 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계약법을 알면은 총칙이 이해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어차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권이 이해되면은 총칙이 이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사특별법은 총칙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총칙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는 이 법이 이렇게만 적용돼요. 특별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지 혼자 독불장군입니다. 민사특별법은. 이건 독불장군이에요. 무엇부터 공부하는 게 제일 낫겠다? 총칙을 알면 물권 계약이 이해가 돼요. 그럼 총칙 공부하고 물권하고 계약하고 민사특별법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물권부터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사모님은? 아유,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의견만 개진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것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자, 말하기 그렇게는 자, 1번, 2번, 3번, 4번. 대답 안 하겠는데 자꾸 강요하니까 밉지? 빨리 하세요. 몇 번? 2번. 2번? 네. 아, 이게 1번이에요. 민사특별법이 1번입니다. 민사특별법은 너무 쉽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주택을 전입신고해가지고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은 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어느 거는 어디서 쭉 들었긴 들었어요. 그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인 것이 주임법이에요. 이거는 공부하면 돼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다른 거하고 아무 적용 안 돼요. 상가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법이 간단해요. 이걸 하면은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오면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돼요? 최소한 5문제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공부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총칙은 물권 계약에 영향을 다 미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물권법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조건 달 수 있어 없어요? 특별하게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임의 규정이 많아요. 1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도 될 수도 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을 청약을 하더라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가 어렵겠습니까? 강행 규정이 어렵겠다? 임의 규정이 어렵겠다? 임의 규정이 어려워요. 시험에서는 원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물어요? 예외를 물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계약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물건이 먼저예요. 물건이. 강행 규정이 쉽단 말입니다. 법대로만 숙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민사특별법을 1번을 했다. 그죠? 그러면 2번은 물건. 그러면 총칙은 물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 실체적 구조가 실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관념상의 느낌이 많아요. 추상적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칙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당권은 아시잖아요. 그죠? 실생활에 느껴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다가서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을 하고, 마지막에 총칙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뭘 모르는데, 이거 전부 다 처음 듣는 사람한테 민사특별법하고 물건 때리고 소유권이 어쩌고 저쩌고 취득시효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은 도저히 내용 전달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렇게 다 해요. 나중엔 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민사특별법, 민법 민사특별법 조금 전에 이거 5문제 이상 맞춘다 했어요. 그럼 적게 맞춰도 4문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실수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은 물권에서 몇 문제 맞춰야 되겠습니까? 물권에서 14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정도 맞추면 만족하십니까? 14문제 굳이 말고. 10개? 아, 좋다. 10개. 계약법 몇 개 맞추면 되겠습니까? 10문제 중에 욕심도 많다. 8개씩 한 5개만 합시다. 계약법이 쉽지 않다니까요. 총칙 5개. 이래도 뭐다? 24개잖아요.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개씩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24개에서 한 28개 정도는 맞춰주더라. 보통. 공부를 좀 하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강론이 나오겠죠. 강론에 보면은 수요, 공급. 나 다 못 외워요. 이거는 학문이라서. 경기 변동. 왜 개자가 붙었는지 압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느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무슨 론이 일이 많은지 진짜. 개발론. 그 다음에 관리론. 그 다음에 입지론. 마케팅. 그 다음에 감정평가. 자, 조금 전에 민법에서 보니까 총칙이 총론택이니까 총칙이 물권 계약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죠? 부동산은 총론도 각 강론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각 강론에 영향을 다 미쳐요. 그 내용에 의미가. 그러면은 총론부터 해야 되겠어요? 강론 각각부터 쉬운 거부터 때려놓고 가는 게 낫겠어요? 강론부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총론을 알아야 됩니다. 총론을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부동산의 특성 뭐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들어는 봤잖아요, 그제? 그죠? 그걸 이해를 해야 왜 수요 공급 경기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돼요. 부동산의 특성을 모르고선 총론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는 강론은 뚜렷이 잡아도 안 됩니다. 강론부터 잡는 게 아니라 총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총론은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무엇을 작용하냐면은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작용을 합니다. 총론 모르고는 강론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각 론, 그죠? 이 각 파트별로 이게 전부 다 각각 따로 놉니다. 따로 놔요. 정책하고 관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금융하고 투자로는 연계는 돼 있지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대학 다닐 때 경제학과 나왔다. 그럼 수요 공급이 엄청나게 편하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데 쉽게 느껴지는 파트부터 각계 격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 따로 놉니다. 이거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이거 몰라서 이거 연결 안 됐습니다. 따로 국밥이니까 하나하나 깨서 나가면 된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론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7문제 정도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겠다.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끼라. 행운의 번호 몇 번? 2번, 3번, 4번. 정말입니다.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는 순간 30배입니다. 여러분들 29회 시험 치잖아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두드리는 순간 계산 문제도 2.5점. 그냥 눈만 가고 스쳐서 답을 찍는 것도 2.5점. 배점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제끼는 게 수입니다. 60점 맞아 합격하나 100점 맞아 합격하나 똑같잖아요. 일단은 부동산 1차 과목에서 48문제 나오는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게 한 28문제, 이게 한 24문제. 이게 가장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은 제가 전략 과목을 삼았으니까 70점 정도 맞아줘야 안 되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게 여기 앉아있지 공부 못한 사람이 안 옵니다. 안 그래요? 공부 못했어요? 집에 가야 돼. 아니신데요. 나름 그래도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평균 60점, 40점 까라고 해서 평균 60점 그거 못 맞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왔잖아요. 이게 1차 과목입니다. 그럼 2차 과목 볼게요. 2차 과목은 120문제입니다. 몇 문제 맞추면 평균 60점? 72문제를 맞춰야 평균 60점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를 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니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40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 합의 40문제로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게 40문제입니다. 자, 중개사법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80점 이상 맞춰야 된다 했어요. 그죠? 80점. 80점 몇 개? 32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그럼 뭐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중개사법만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중개사법은 내가 공부 언제까지 하지 말았냐면은 한 4월달까지도 공부하지 말았 겁니다.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듣고. 그때까지는 무슨 공부해야 된다? 1차를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차가 돼야 2차를 바라보지. 그렇잖아요. 중개사법은 지금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면 30배예요. 1차가 안 돼가지고. 자, 3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개 하니까 몇 문제 남았어요? 40문제 남았잖아요. 부동산 공시세법 공법 중에 이 두 개 중에 40개만 맞춰주면 됩니다.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앞에 합격한 사람들 다 이래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럼 공시법은 다시 나눠봅니다.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나 지적법이라 할게요. 공광청량 우쩌저쩌 나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지적법이라 할게요. 이거 12문제, 이게 12문제 나와요. 자, 선택을 해봅니다. 여기 세법도 있다. 세법도 있다.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세법 16문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부동산 공시법의 등기와 지적 중에 선택을 해서 공부하라면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자,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표시 상태를 제3자에게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쉽겠습니까? 지적이 쉬울 것 같죠? 맞아요. 이게 쉬워요. 등기법 제끼고 지적만 해도 됩니다. 등기 어렵습니다. 자, 지적은 등기를 공부하는 대신 지적에다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죠. 이는 때 아냐할 말로 띠따 애우면 됩니다. 암기하면 돼요. 등기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럼 지적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겠어요?
8문제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왜? 등기를 안 하고 등기 공부 포기한 대신에 지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는 아니 할 말로 수업 시간에 듣기는 들었으니까 대충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소가 뒷다리 치다가 지 잡는 경우는 있겠죠.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4문제? 좋다. 4문제만 맞췄다 칩시다. 세법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몇 문제 좀 맞춰줘야 되겠어요? 몇 문제? 최소한 반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9문제 정도만 맞춰줍시다. 대충 보면 그럼 몇 문제 나옵니까? 21개가? 21개죠? 21개 나왔네. 그러면 지금 공법에서 19개 맞추면 72개 나옵니다. 그럼 공법을 한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계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쭉 줄일게요.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됩니다. 국계법이 몇 문제 나와요? 국계법 10문제인가? 12문제가? 12문제 나오죠? 그죠? 이 12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학생들이 공법 보면 공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만.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큰 도시를 한번 떡 지었다가 뭐 부쌌다가 다시 지으려고 부쌌다가 다시 지으려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도계법하고 도정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듣고 아는 거 쳐라 그 소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도시를 개발하는 거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도시 개발하는 것도 다시 무너뜨리고 재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합니다. 이것도 뭐다? 철거하고 다시 정비해서 사용 수익을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절차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하나 법만 알면 헷갈립니다. 2개 법을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12문제를 안 헷갈리고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라.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듣고 알면 앞에 있는 거 찍어갖고 답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대신에 국계법은 해야 됩니다. 12문제가 나오니까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몇 문제 정도 맞춰주면 좋겠다. 몇 문제? 8문제? 좋습니다. 12문제 중에 소 뒷다리 치셨습니다. 소 뒷걸음 쳤어요. 몇 문제 정도 맞추면 되겠다? 12문제 중에. 예? 4문제? 4문제 좋다. 자,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나 원칙적으로 신고,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허가,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주택법이라는 것은 주택을 집단적으로 많이 건설할 때 이 법이 적용돼요. 같은 건축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즉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주택법상 절차를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법은 쉬워요. 공부를 해보면은. 도계법, 도정법보다는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7문제 중에 이 2가지 법은 도계법, 도정법 공부 안 한 대신에 건축주택에는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문제 정도 맞추면 되겠다? 건축. 3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해보죠. 농지법. 쉽습니다.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또라이 출제위에 들어가고 이상한 데 낼 수도 있죠. 내만 또라이라 봅니까? 여러분 또라이를 안 봐요? 내야 될 곳은 안 내고 이상한데 진짜 사이드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데 내면은 그 또라이 출제위원이지. 이렇게 됐다. 그럼 몇 문제예요?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0개예요? 20개 맞나? 8개. 12개. 20개네. 그러면은 41네요. 41. 그러면은 73개네. 딱 한 개 남았네. 딱 한 개 남네. 얼마나 좋네. 100점 맞아서 합격 못 합니다. 딱점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딱점이면 불안하잖아. 내가 혹시나 또 오마킹 했는가 싶어. 불안하잖아요. 한 개 남은 게는 낫네. 산술조는 그게 나옵니다. 공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 했어요. 그 선택은 내한테 맞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해요. 자, 합격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각 과목별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단편적으로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특정 부분만 알고 있느라 묻지 않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다독이 제일 중요하다. 많이 읽는 거. 민법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서. 여러분들 나중에 1월달 12월 말쯤이 되면은 기본서가 나올 건데요. 기본서에 보면은 내용이 있고 안에 판례가 있고 그 바로 직전 기출 문제가 있고 단원 안에 그 다음에 그 파트가 챕터가 끝날 때쯤에 보면은 관연도 기출 문제가 딱 수록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 빼고 페이지를 딱 보면은 책이 한 600페이지 되지만 그걸 빼버리면 몇 페이지로 줄어들겠어요?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 가까이, 반은 아니고 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내용만 보는 거예요. 문제는 풀면 안 됩니다. 지금 애가 태어나고 걷지도 못하는데 달리기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되고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본다? 5번 이상만 보면은 무조건 1차 합격합니다. 근데 5번을 보느냐? 애나 콩콩. 내가 옛날에 10번 깼다가 5번은 줄여도 안 하더라. 5번 이상만 보면은 1차는 합격합니다.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기본 책을 참고서 삽니다. 수학의 정서 맨투맨 딱 사갖고 앞에 딱 보다가 한 20-30페이지는 시커멓게 하다가 딱 덮습니다.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언제부터 제가 해요? 다시 앞에부터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뒤에 전치사, 부사, 관사는 보도 안 해요. 앞에 거기만 봐요. 공부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봤을 때 내가 민법 총칙에서 대리까지 봤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대리 이후에 봐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한 번을 봤다는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넓게 공부해야 되지 좁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논술형 시험 치지 않습니다. 객관식 시험 칩니다. 주어진 지문을 보고 맞냐 틀리냐만 그때 살짝 생각만 하면 됩니다. 특정 부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내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틀려도 되고 맞춰도 좋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온 것이 아니라 선택형 문제를 풀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얍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얍실한 거 아시죠? 습자지. 그 내용이 뭐냐? 출제 난이도로 보면요. 출제 난이도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상 문제 30%, 중 문제 40%, 하 문제 30% 이렇게 납니다. 자, 출제 난이도 하는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까? 맞추라고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상 30%, 12문제입니다. 그죠? 12문제, 16문제입니다. 이 12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면 맞춰야 돼요? 틀려줘야 돼요? 맞춰야 됩니까? 틀려줘야 됩니까?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틀려주고 맞추라고 낸 문제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험생의 예의를 안 지켜요. 틀리라고 낸 문제 틀려주고 맞추라고 낸 문제 맞춰주면은 합격할 것을, 그렇잖아요? 맞추라고 낸 문제는 실수로 틀리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한번 맞춰보기라고 앵기 들다가 시간 초과로 못 푸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론 문제, 계산 문제 제끼라고 하는 겁니다. 틀리라고 내 문제 틀려줘야 되는데 왜 자꾸만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 변별력은 항상 중급에서 판별을 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28문제잖아요. 그죠? 12문제 맞추고 여기서 4문제 틀리고 12문제 맞춰도 60점인데 그럼 이거 실수하고 이거 한 개도 맞춰도 웃자다 보면 그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험생의 예의를 지켜야 돼요. 심리적 난이도에 좌지우지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번부터 문제를 딱 풀고 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잘 몰라. 1번 잘 모르겠어. 2번도 잘 모르겠네. 3번도 잘 모르겠어. 여태 우자지. 그때부터 불안, 초조, 긴장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항상 지켜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제위원이 들어가요. 5배수 문제를 뽑습니다.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선별위원이 들어가요. 그 선별된 문제를 직전연도 수험생에게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냐고 평가를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지켜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앞, 1번부터 10번 사이에 초반에 문제가 어렵다 하면 뒤에는 쉬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다? 수험생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때부터 손에 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긴장하게 된 순간 뭐다?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수험생의 예의를 지키라고 심리적 난이도에 좌지우지하지 마라. 이거는 뭐다?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시험, 그런데, 틀리라고 냈네. 그래, 제키. 넌 몰라? 내년에 칠까? 그건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고. 일단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통합적 사고를 위해서 다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공부하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공부량, 기간.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번이고 2번, 2번이다. 2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번이 최고로 좋은데 이렇게 하느냐? 못하죠. 그죠? 대부분의 학생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가 설렁벌을 꼈고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 4월달, 3월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치고 4월달, 5월달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2차까지 갈 건지 알 건지 대충 보입니다. 대충 엄마. 대나무 올려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셔야 뭐 아는 거 있어야 질문하지. 아는 게 없는데 공부할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럼 지금 뭐 한다? 놀아야 된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모든 책에 보면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만이라도 한 번씩 눈에 익혀놔도 훨씬 좋습니다. 인덱스 목차를 딱 한번 쫙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책에 대한 그 법에 책에 보면 인덱스가 딱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지고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이라도 한 번씩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라도 익혀 놓으면은 다음에 수업 시간 들어왔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늘려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늘려가다가 중간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마음 다 잡고 올라가면 합격. 쭉 내려가면은 포기. 근데 자신감으로 볼까요? 비관. 여러분들 지금 자신감 엄청나게 충만합니다. 그죠? 될 수 있다. 뭐, 그건 뭐시라고, 뭐.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말을 인용한 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만 주고 봐. 한 달만. 자신감 바로 팍 떨어집니다. 공부해도 몰라요. 안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OT를 너무 오래 하는데 11월, 12월 달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3월 말에 모의고사를 쳐요. 3월 말에 모의고사요. 그럼 여러분들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여기는 입문과정 그죠? 여기는 기초과정을 딱 하고 3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3월 말에 3월 말이니까 3, 4월 과정 중에 3월 말이니까 한 번, 두 번 반 듣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죠? 점수가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나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했지만은 우리 강사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놀고 다니는 가방돌이만 한 것밖에 안 보이고. 여기 한 40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40점 플러스 마이너스. 자, 4월 말에 다시 전국 모의고사 쳐요. 3월, 내가 11월 달 멤버입니다. 이 멤버들이 11월 달 멤버. 근데 12월 달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와가지고 11월 달 멤버 기준으로 해서 40점 나왔다. 4월 말에 썩이 났겠죠? 내가 지금 몇 달을 투자를 했는데, 시간 투자를 했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전국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몇 점 나오겠다? 응? 50점? 35점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이때까지는 뭣도 모르고 잘 모르고 대충 아는 것 같고 했어요. 그런데 성이 나오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점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친 거고 확실히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친 거고, 이건 이제 확실히 알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중제비 된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안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가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를 다시 답을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5월 말에 다시 시험을 쳐요. 열심히 한 사람은 반드시 강보합으로 올라갑니다. 40점 이상이 아니라 40점 플러스 마이너스 강보합. 점수가 위로 형성돼요. 이걸 대부분 다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볼 때.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6월 말에 시험 치면은 이때는 50점에서 60점 차로 팍 올라요. 탁 쳐요. 그 반등 계기가 언제냐면은 3월 말 모의고사 딱 치고 4월 말 모의고사 치고 5월 말에 제대로 되면은 6월 달에는 탁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2차 과목은 중개사법 언제 공부하냐면 7월쯤에 공부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점수가 딱 내려가니까 자기 공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자존심만 상해갖고 기분 나빠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안 합니다. 참. 여러분들 전부 다 직장생활 하든지 다른 가정사 일이 있든지 하여튼 성인들이다 보니까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테크가 아니라 분테크까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거든. 그럼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주간반이니까 대부분 다 주간에 공부하러 오시죠. 그럼 특별하게 지금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는 전제하에 수업 마치고 나서 1시나 2시 돼서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일단은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순대 치고 나서 어디 가요? 또 커피숍에 가고 또 스타벅스나 이리아나 가고 또 한 잔 먹고 앉아보면 딱 2시간입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애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와. 밥 차리죠. 그죠? 저녁은 신랑이 또 가만히 있나? 밥 먹자고 하면서 또 쏴서 그러다 보면 한두 달은 식탁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집에 가면 뭐다? 눈에 보이면 일이에요. 일이면 손에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집에 안 들어가야 돼. 어딜 가야 된다? 도서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담은 30분을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그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가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버릇이 되면은 쭉 가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다? 밥 먹고 나서 커피숍 가는 순간 그거예요. 밥 먹고 나서 커피 먹고 싶으면은 요새 편의점에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들고 도서관 가시면 돼. 책 보면서 먹으면 되지. 왜 커피숍에 수다 떨면서 마셔요? 자신감이 이래 되다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신감은 항상 바닥을 깁니다. 근데 그 자신감을 극복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다시 올라가는 거. 이 기간이 언제다? 이때예요. 이 기간을 잘 극복하면은 7월 달에도 저를 봅니다. 2차 수업 시간에 봐요. 근데 극복을 못하면은 2포조에 들어갑니다. 2차 포기죠. 2차 포기 들어가면 제 수업을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1차만 하면 되니까. 그럼 2차 포기하기 싫으면은 올해 마스터 하기 위해서는 올해 1, 2차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적어도 4월 달까지는 민법을 어느 정도 잡아내셔야 됩니다. 민법을 잡아야 됩니다. 민법을 안 잡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민법 잡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사특별법 처음부터 주임법 봤다, 상임법 봤다, 법 하나하나씩 깨가지고 보고 가년도 지금 동영상 보여주고 있죠. 좀 올해 촬영 동영상 보잖아요. 그걸 민사특별법부터 한번 빨리 돌려요. 다치기 전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보이죠? 안 보이죠? 난 그건 몰라. 내가 학원 운영을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쿠폰 해가지고 보고 있죠? 쿠폰 원장님이 하고 봐라고 권유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민법의 민사특별법만이라도 한번 여러 번 들어봐요.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럼 6문제에서 5문제는 5문제, 4문제만 해도 10점이에요. 10점을 묶고 들어가요. 그걸 왜 포기를 해?
공부할 거 없으면 민사특별법 보면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총론만 쇠가빠이 들으세요. 11월 달에는. 그렇게 나오고 나면은 12월 달 되면 또 내가 또 한 번 또 언급을 할 테니까 일단 그거라도 하시면은 공부할 그 기본 베이스는 깔려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또 11월 29일 날 합격자 발표 나잖아요. 그죠? 몰라요? 29일 날 학정다운 발표 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 또 합격자 모임을 하거든. 그러면 합격자 모임은 또 한잔 해요. 그죠? 그때 그 기분 좋게 소주 한잔 마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된다. 7월 달 되면 가정을 버려야 됩니다. 여자분들. 그리고 공부하러 오실 때는 찍어 바르는 시간에 책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얼로 다니셔도 아무 말 안 해요. 찍어 바를 시간에 책 보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할 거고, 오늘은 이 시간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선생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을 겁니다. 제시를 했을 그때 내한테 맞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시면 되고, 학원에서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는 이게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해 있어 안내를 하고 권유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따라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 성인들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공부는 우리가 더 전문가니까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